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젖은 머리칼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어느새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젖은 몸을 감싸고 몸의 온기가 돌아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껴야 하는 시간.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가끔씩 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겼다. 그녀의 몸떨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만석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하나로 녹아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이 너무나도 편안했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이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오천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젊어서부터 보부상이 되어 산 넘고 강 건너 마을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고 정직함 덕분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걸쳐 작지만 안정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조용한 성격을 지닌 여인이었다. 둘은 서로 애정 표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정을 나누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자식이 없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 늘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던 어느 날, 천석은 장터에서 아내를 위해 작은 꽃다발을 샀다. 그것을 건네며 오랜만에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집은 싸늘한 정적 속에 텅 비어 있었다. 천석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손끝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그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재산과 집마저도 아내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후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슬픔, 절망,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고 마침내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천석은 산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고 싶었다. 산 정상에 올라 목숨을 끊으려 밧줄을 매던 그 순간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깊은 구덩이 속에 거대한 구렁이가 빠져 있었다. 제발 살려주시오. 구렁이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천석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자신 역시 삶을 버릴 처지였기에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는 밧줄을 던져 구렁이를 구했다. 구렁이는 천석에게 깊은 절을 했다. 고맙소. 나는 500년 동안 수행해온 존재이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소원을 말하시오. 천석은 쓸쓸하게 웃었다. 아내를 되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젊었을 적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갈 수 없네요. 구렁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떠오르면 산 정상의 샘물을 마시시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오. 천석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밤이 되어 샘물을 마셨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20대 청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새롭게 젊어진 천석은 다시 보부상이 되어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무렵 산속을 내려오던 그는 멀리서 희미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달려가던 그는 곧 어둠 속에서 여인을 둘러싼 산적들을 발견했다. 산적들은 젖은 옷을 걸친 채 두려움에 떨며 약초 바구니를 안고 있는 여인을 희롱하고 있었다. 이 산에서 우리 허락 없이 지나갈 생각이냐? 여인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약초를 캐고 산을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다. 절 가로막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설아라는 여인이었다. 병든 부모를 위해 귀한 약초와 산삼을 캐러 왔다가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옷에 젖어 몸을 떨고 있었고 이미 다리를 다쳐 잘 걷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천석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시오! 천석의 날카로운 외침에 산적들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다. 이놈은 또 뭐야? 혼자서 우리를 상대할 생각인가? 그러나 천석은 산적들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며 싸웠고
격렬한 싸움 끝에 그들을 몰아냈다. 남은 산적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천석은 숨을 헐떡이며 설아를 부축했다. 괜찮소.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설아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천석은 그녀를 부축해 가까운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은 촉촉한 습기가 가득했다. 바깥에서 몰아치는 빗소리가 더욱 고요한 정막을 만들었다. 천석은 젖은 옷을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설아의 상처를 살폈다. 많이 아프진 않소. 설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천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젖은 머리칼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아는 열이 펄펄 끓고 추위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천석은 그녀를 끌어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떨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높은 열과 몸떨림으로 힘들었지만 어느새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젖은 몸을 감싸고 몸의 온기가 돌아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깊은 밤 조용한 숲속 동굴에서 빗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들어왔다.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껴야 하는 시간.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가끔씩 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그녀의 곁에서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아직 남아있네요. 몸이 차갑군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겼다. 아가씨, 몸을 녹이시오. 아직도 몸이 차가워요. 그녀의 몸떨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만석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하나로 녹아들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이 점점 따뜻해졌고 굳었던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이 너무나도 편안했고 그의 체온이 자신의 굳어있던 혈맥을 풀어주는 듯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이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녀의 창백했던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그녀의 호흡이 깊어지며 안정되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자 거짓말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기침도 숨이 차오르던 고통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눈빛으로 천석을 바라보았다. 내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살아난 것 같아요. 만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가씨, 이건 어떻게 된 일이오? 어젯밤까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가만히 살폈다. 차갑던 손끝이 따뜻했고 마치 그녀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 설아는 스스로도 어리둥절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천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천석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 애는 이제 병에서 벗어났소. 이제 아프지 말고 살아가시오. 설아는 그의 품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든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의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한편 건너 마을에는 설아의 절친한 친구 난양이 병석에 누워 있었다. 난양은 오랜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설아는 그녀를 걱정했다. 설아는 천석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난양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녀를 위해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나요? 사랑을 통해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면 난 하루 동안 당신을 그녀에게 양보할 거예요. 천석은 깊은 고민 끝에 설아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난양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아는 미리 준비한 작은 약초 꾸러미를 천석에게 건넸다. 이건 수면초를 우려낸 차예요.
난양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가 온전히 쉬어야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천석은 난양이 머물고 있는 작은 초가집을 찾았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난양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천석님, 당신이 오셨군요. 난양의 눈동자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녀는 천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를 통해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군요. 천석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난양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천석은 조용히 난양에게 차를 권했다. 난양 씨, 이 차를 마시면 조금 편안해질 거요. 난양은 천석의 손길을 느끼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기며 천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곁에 있어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따뜻한 차의 기운이 몸을 감싸자 난양은 서서히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천석은 그녀가 편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난양의 고른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밤 난양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석은 그녀의 손을 다시금 잡았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양은 무의식 중에 천석의 손을 꼭 쥐었고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자 난양은 깊은 잠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마치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천석은 난양의 숨결을 느끼며 그녀의 지친 몸을 감싸 안았다. 깊은 밤 창밖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난양의 병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이튿날 난양은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기적이야. 내 몸이 가벼워졌어. 천석, 당신이 나를 살려준 거군요. 난양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해준 천석을 향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다정함이 가슴속 깊이 남아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난양은 천석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도 큰 벽이 있었다. 천석은 이미 설아의 사람이었다. 설아와 천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난양의 가슴은 저려왔다. 그녀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설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자신이 살아난 것도 설아의 희생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천석을 갈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난양은 천석을 몰래 찾아갔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연못가였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연못가에서 난양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석,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석은 난양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난양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난양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원하지만 설아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멈춰지지 않아요. 당신도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천석은 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간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난양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연못가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난양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천석의 품에서 온전히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 후 난양은 더욱 힘들어졌다. 설아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고 자신의 사랑이 죄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설아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난양이 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난양을 책망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난양을 사랑했으며 그녀가 살아난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웠다. 어느 날 설아는 난양과 마주 앉았다. 난양, 내가 천석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나는 천석과 함께 하고 싶어. 난양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루만이라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 설하는 난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난양의 아픔도 알기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것임을. 난양은 결국 설아와 천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석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순간만큼은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양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설아는 조용히 천석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은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설아는 명나라로 보내질 공녀로 차출되었다. 천석이 개성으로 보부상기를 떠난 사이 그녀는 강제로 끌려갔다. 돌아온 천석은 설아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절망했고 그녀를 찾기 위해 명나라로 떠날 결심을 했다. 명나라에 도착한 천석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떠돌이 상인에 불과했다. 그는 홍삼과 약재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명나라 상단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높았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장사 수완과 성실함이 명나라의 상단 간부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명나라 상단 간부 이원청의 신임을 얻었고 그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원청의 집에서 지내던 동안 천석은 그의 외동딸 아랑이 원인 모를 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으며 어떤 의원도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루는 이원청이 고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을 불렀다. 천석아,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조선 팔도를 돌면서 보부상의를 했다고 들었다. 혹시 조선에 가면 내 딸을 살릴 능력 있는 의원이 있을까?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 천석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병든 사람을 치유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주님, 저는 의술을 배우진 않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원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치료법이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새밤 동안 저와 아랑 낭자를 함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원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을 한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게. 내 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하게. 그렇게 천석과 아랑은 함께하는 새담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날 밤 아랑은 긴장한 채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얼굴로 천석을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날 수 있을까요? 천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낭자는 반드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수면초가 우려진 차를 내밀었다. 아랑은 천천히 그것을 마셨고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자 천석은 조심스레 그녀를 눕혔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를 감쌌다. 둘째 날 밤 아랑의 몸에서 서서히 열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고 숨소리도 한결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잠결에 속삭였다. 이렇게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천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에게 기대었고 그녀는 그 따뜻함에 안도하며 더욱 깊은 잠에 빠졌다. 셋째 날 밤 아랑은 이미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그가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랑을 살린 후 천석의 능력은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다. 명나라의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그의 치유법이 화제가 되었고 그를 찾는 여인들이 줄을 이었다.
병으로 고통받던 부녀자들이 천석의 도움을 받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어떤 이는 난치병을 극복했고 어떤 이는 오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서 벗어났다. 그의 이름은 점차 명나라 황실과 고위층 관리들에게도 알려졌고 마침내 왕야의 아들 왕제의 애첩이 된 설아의 귀에도 이 소식이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복을 불러 속삭였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단 말인가? 설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강제된 운명 속에서 살아왔다. 왕제의 애첩이 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석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설아는 조용히 사람을 보내 천석에게 은밀한 소식을 전했다. 그가 그녀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날 밤, 천석은 사내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정원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흐르는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설아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 천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하고도 애틋했다. 천석은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설아의 체온이 그의 품에서 떨렸다. 정말 살아 있었구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고 그 긴 밤 동안 서로의 그리움을 달래며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설아는 천석을 조선으로 데려가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웠다. 왕제의 감시를 피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은밀히 길을 나섰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조선을 향해 도망쳤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그들은 다시 함께한 운명을 감사하며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평온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혼례식 날 뒤바뀐 신부들 덕에 호강하는 선비들의 재미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옛날 한양 외진곳 동막골에는 이첨지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임에도 가세가 몰락하여 농사일을 하며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외아들 현동은 23살이 되었음에도 장가를 들지 못해 근심이 깊었죠.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농사꾼으로서 성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심이 깊어 주변 마을에서는 그 집 아들 농사도 잘하고 어른 공경도 지극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느 날 마을 매파가 현동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매파는 잔뜩 반가운 기색으로 이첨지를 찾았지요. 아님, 이 동네에서 현동 도령만큼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총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고을에서 혼처를 물색하고 있다 하여 소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이다. 마침 원주고을의 장삿집에서 살고 있는 처녀 설이가 혼인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장사를 하는 도중에 빚을 지게 되어 살림이 빠듯해졌고 설이가 시집을 가면 집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지요. 게다가 설이 역시 가난하더라도 착하고 성실한 배필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현동이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동아, 들었느냐? 매파가 와서 말하길 내 혼처가 정해졌다고 하더구나. 정말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농사꾼인데 어느 분이시길래? 원주 고을에 사는 장산일을 하는 처녀. 이름은 설이라더구나. 15살밖에 안 되었지만 착하고 부지런해 너와 혼례를 올릴 마음이 있단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는 않아도 너처럼 효심 깊고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맞아들이고 싶어 한단다. 현동은 기쁨과 설렘으로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제게도 드디어 짝이 생기다니요. 어머니는 그런 현동을 안쓰럽지만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혼례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소문이 나서 저쪽에서도 맘에 들어 한 모양이다. 서로 힘합쳐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애미도 기대가 크구나. 그렇게 혼례날이 다가오자
각기 다른 목적지로 향하던 두 신부의 가마 행렬이 양주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해주 이진사 댁 신부인 혜연은 19살의 교수였고 가난한 동막고련동 댁 신부로 예정된 설이는 15살이지만 부지런하고 소박한 처녀였습니다. 두 신부가 떠난 시간은 늦가을 새벽부터였습니다. 혜연은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두툼한 옷가지를 챙겨 입었지만 먼 길을 오느라 뺨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비단옷 자락도 먼지와 이슬에 엉겨굿 꽃이 묻어 있었고 가마 속에서 하인들이 내어주는 찬물을 몇 모금 마시며 몸을 녹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이토록 먼 길을 장시간 이동해 본 적은 드물었지요. 안성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할 줄이야 하고 속으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설이 역시 긴 여정을 결코 편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워낙 약골은 아니었으나 줄곧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뻐근해지고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탄 가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춥고 거친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어 서리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상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새벽길을 견디며 이동하던 두 신부의 행렬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각 양주골 주막에 도착해 한숨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오랜 가마 이동 탓에 팔다리가 저려왔고 어둑해진 하늘과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공기는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기서 하루 묵고 가겠습니다. 혜연의 하인이 나지막이 권유했습니다. 혜연은 기지개를 켜며 답했지요. 그러자꾸나. 늦가을이라 밤바람도 찬데 배도 고프고 힘들구나. 주막에 도착한 혜연은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설이도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뻐근한 상태였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 아가씨, 잠시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동막골까지는 길이 멀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 밤길을 그냥 가긴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네요. 설이는 조용히 동의했지만 사실 배도 고프고 몸도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서둘러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해 줄 뿐이었지요. 주막에 도착한 뒤 두 신부 모두 간단히 식사를 하고 뜨거운 물로 손을 씻으며 잠시나마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었고 잠깐의 쉼도 그저 다시 이동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혼례라는 목적지가 있으니 둘 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조금이나마 몸을 추스른 두 신부는 다음날 새벽 각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만 곧 운명의 장난 같은 뒤바뀐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막 안은 두 신부 일행이 뒤섞여 북적였습니다. 혜연 일행과 설이 일행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각자 새벽에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인들과 가마꾼들이 밖에서 가마를 챙기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저기, 저쪽이 우리 가마 맞지? 아니, 그건 안성 이진사 택거라잖아. 캄캄한 새벽녘 가마를 구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인들은 부산스레 짐을 챙기고 가마꾼들은 자신들이 맡은 가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게다가 주막 주인조차 신부 행렬이 둘이나 되니 누구에게 길을 설명해야 하는지 헷갈려 했지요. 설의 아가씨 측 가마는 동쪽 길로, 혜연 아가씨 측은 서쪽 길로 가면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과 가마꾼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며 엉뚱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혜연이 타야 할 화려한 가마 앞에는 설이 측 가마꾼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설이가 타야 할 소박한 가마에는 혜연 측 하인들이 둘러섰습니다. 아가씨, 가마 준비됐습니다. 얼른 타시죠.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길이 널널합니다. 하인들의 재촉에 혜연과 설이 모두 어두운 밖으로 나와 각자 자신을 기다리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이 움츠러드는 탓에 두 신부 모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마 문을 열고 종종걸음으로 탔지요. 가마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하인들은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바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마 행렬이 동시에 주막을 빠져나갔을 땐 이미 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뒤바뀐 가마를 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마꾼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걸음을 옮겼고 하인들은 앞만 보고 걸어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혜연은 서리가 타야 할 가마를 타고 동막골 이첨지 집으로, 서리는 혜연이 타야 할 가마를 타고 안성 이진사 집으로 향하는 운명의 뒤바뀐 여정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현동은 가마를 타고 온 혜연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혜연은 자신이 안성 이진사 댁이 아닌 동막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혜연은 생각보다 소박한 집안 풍경에 잠시 의아했지만 밤길을 달려온 피곤함과 익숙지 않은 농가 풍경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가씨, 곧 마당에서 예식을 치른다니 어서 이리로 오시지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혜연을 안내하자 혜연은 당연하다는 듯 따라갔습니다. 혼례상 차림이 다소 빈약해 보이긴 했지만 긴 여정 뒤에 마주한 예식이라 더욱 정신이 없었습니다. 웅장한 악대나 치장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묘하게 간소한 느낌에 살짝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습관대로 예를 갖추며 걷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혜연아 씨, 이제 곧 신랑 되실 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곁에서 누군가 나직이 말하자 혜연은 살짝 긴장한 채 안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제야 눈앞에 보이는 건 가난해 보이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결혼하게 될 집이군요. 혜연은 아련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들어서야 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화려한 장식이나 넓은 마당은 없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인사말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진사 댁이 생각보다 소박하다는 말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이미 늦은 밤이었고 혼례를 앞두고 있어 의아함을 깊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고 둘의 혼례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5살 먹은 색시가 제법 성숙해서 20살 처녀처럼 실하잖아. 정말 호박을 넝쿨째 얻은 게야. 현동이 그렇게 23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저런 예쁜 색시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현동을 축복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얌전한 태도를 지닌 혜연이 마치 꿈처럼 현동 곁에 서 있는 광경이 신기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장가 한 번 못 가보고 죽을 줄 알았던 현동은 어여쁜 신부를 마주하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잠시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춥지는 않나요? 현동이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혜연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곳이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둘은 낯선 기류 속에서도 차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연은 자신의 손등을 살포시 부여잡는 현동의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현동은 숨결 하나에도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현동은 조심스럽게 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촛불은 점점 짧아졌고 둘 사이의 어색함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어진 밤 등잔불마저 꺼지자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듯 꼭 안겼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에 떨리는 숨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동은 혜연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상상했고 혜연 역시 낯선 이 집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부의 인연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설렘과 살가운 온기가 뒤섞인 첫날 밤은 어느새 깊은 어둠에 묻혀 둘만의 달콤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성에 사는 이 씨는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소년 시절 진사에 합격해 안성에서는 손꼽히는 명망가였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아들 장생이가 있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진사에게는 귀중한 아들이었기에 오래 살라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귀한 자식일수록 일찍 장가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배필을 구한 것이
원주 오장리에 사는 정씨 가문의 딸이었는데 20해 가까이 된 아가씨였습니다. 이진사의 아들과 정씨 딸의 혼인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현동의 소박한 혼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잔칫날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구경하던 이들 중 일부가 신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게 어째 19된 색시라는데 얼굴이 너무 애뜨지 않소. 10대살이나 간신이 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오. 예쁘고 얌전하며 똑똑해 보이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려 보이니 신기하긴 합니다. 즐거운 잔치 속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이진사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신부가 어리게 보인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혼례가 끝난 뒤 살짝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며느라가 나이가 올해 정말 19이 맞느냐? 그러자 신부는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올해 15살이옵니다. 신부의 답에 이진사는 몹시 당황하여 다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벽성군 정씨 가문의 여식이 아닌 것이냐? 저는 운어주 오장리에 사는 김씨의 여식설이라 하는데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진사는 신부가 잘못 왔음을 깨달았지요. 가마꾼들과 매파를 급히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잔치 전 장거리 주막의 혼잡 속에서 신부가 다른 가마를 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동막골이 첨지의 집으로 가야 할 신부와 자기 집으로 오는 신부가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혼동 속에서 이루어진 혼례였던 탓에 이진사 집안은 대경실색했으나 이미 혼례를 올린 뒤라 쉽게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안성으로 향한 가마가 너무 밤늦게 도착한 터라 중간에 바뀐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진사의 집안에서는 신방을 차릴 생각도 하지 못했고 온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을 뿐입니다. 이진사는 황급히 가마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리 혼례가 끝났다지만 바뀐 신부와 혼례를 치른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막골이라 하니 서둘러 간다면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이다. 아직 사당에서 초례를 지내기 전니 서둘러 가마를 대령하여 이 신부를 모시고 동막골이 첨지 집으로 달려가서 이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부와 신부를 바꿔오거라. 그렇게 분부를 받은 하인들은 이첨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동막골 이첨지 집에 도착하여 급히 주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자던 신랑 아버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바삐 뛰어나갔습니다. 한밤중 현동의 집 앞은 횃불이 밝고 소란스러웠지요. 밤중에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현동의 아버지는 뜻밖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부가 바뀌었단 말이요. 이진사 집에서 온 사람들은 현동의 아버지인 박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현동 아버지는 대경실색해서 수족이 다 떨리고 하늘이 노랗기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들은 어머니는 신방으로 들어가 길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신부가 바뀌었다는구나. 그러고는 방바닥에 탈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날 밤을 치르던 중에 들이닥친 어머니의 말에 신랑과 신부는 황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제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동은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고서야 부인이 뒤바뀐 것을 실감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진사대 가인들이 소란스럽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 황당하여 말없이 앉아있던 신부는 탄식하는 현동이 가엾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신부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현동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신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 이부자리에 들어 지아비를 맞이하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내린 연분으로 알고 서방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진사 집으로 가더라도 이미 다른 남정네와 한방을 쓴 이상 그 집에서 저를 받아들일 만무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재촉하는 어머니에게 혜연은 이 말을 이진사대 가인들에게 말을 전해 주십사 하였다. 밖에서 기다리느니 진사대 가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하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소란스럽게 서성대자 혜연이가 나와 말하였다. 한신랑에게 신부가 두린 법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저 신부를 모시고 돌아가라. 모든 사정은 이 편지에 썼으니 가져가서 이진사님께 전하거라. 하인들은 마당에 내려놓았던 가마를 다시 둘러매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날이 거의 밝아서야
이진사 집에 도착했지요. 하인이 이진사에게 편지를 전하자 이진사는 하늘을 보며 탄식하였다. 신부가 한 이부자리에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인연이 아닌 듯 싶구나.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서리를 신부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마가 바뀌어 시집온 예쁜 서리의 처지가 참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가마 속에서 흐느껴 우는 신부 서리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침울한 저녁 공기를 흔들었지요. 안성 이진사 댁에 잘못 도착한 서리는 의식만 치른 채 신혼방에도 들지 못하고 별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곳은 동막골이 점지집이었는데 어쩌다 이 부잣집으로 와 버린 것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예식은 이미 끝나버렸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이진사 댁의 새 신부라 부르지만 정작 서리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서리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야 했던 처지였는데 혼례가 뒤바뀌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인이 전해주는 말을 듣자 하니 이진사는 자기 혼사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돌려보내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별채에 홀로 남겨진 서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버려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않은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장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물리고 단정히 앉아 울고 있는 서리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미 혼례를 치렀다지만 신방에도 들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아직 어리긴 해도 아버지 뜻대로 아가씨를 내쫓는 건 도저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장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계식을 치렀다고 해도 이렇게 별채에 홀로 남으니 무슨 혼인이겠습니까? 장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계시지만 제가 반대하면 함부로 아가씨를 내치진 못할 겁니다. 저야 아직 어린 몸이라 장가들 생각은 없었어도 이미 이 집으로 들어온 이상 그냥 보내는 건 더 큰 죄이지요. 서리는 울컥하는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장생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살자는 뜻인가요? 장생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신방에는 들지 못했어도 이미 여기서 아가씨를 새 신부라 부르는 형편입니다. 아가씨가 떠날 데가 없다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기꺼이 서방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장생은 서리와 이야기를 한 다음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잎에 단정히 꿇어 앉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어찌 신부를 쫓아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 처녀와 제가 인연인 듯합니다. 이진사는 노발대발하였지만 장생은 저 여자가 아니면 다시 장가를 들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기고 신부를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리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별채에 홀로 남아있던 서리는 장생의 결심 덕분에 부잣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림이 어려운 사람과 부자인 두 쌍의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연은 가난한 농부의 집인 현동댁에 시집와 살게 되었고 서리는 원치 않게 안성 이진사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예정된 짝이 아니었지만 하늘의 장난 같은 일이었지요. 혜연은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지만 이미 혼례를 치른 이상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농사일과 가난한 살림이 힘들기는 했으나 그녀는 억척스럽게 버티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깃거나 불을 지피는 데에도 서툴렀으나 마을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일손을 배우고 때로는 문서 정리를 익혔던 경험을 살려 현동의 집안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난해도 두 사람이 마음만 합치면 살아갈 길이 생긴다는 것이 혜연의 지론이었습니다. 밭일은 힘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저 부잣집 교수가 언제까지 버틸까 하고 수근거렸지만 의외로 혜연이 누구보다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연 아가씨 새벽부터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엔 또 집안 살림까지 해낸다더니 결국 가난을 탓하기보다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이구먼.
그러게요. 게다가 품위까지 잃지 않고 말입니다. 대단하다니까요. 이렇듯 칭찬과 응원이 쌓이자 혜연은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집안 살림을 단단히 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겨 현동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응시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 말에 현동은 잠시 겁먹은 듯 했지만 혜연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라니 농부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저작거리나 마을 잔치에서 글재주를 뽐내본 적도 없는데 처음엔 힘들어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새 출발해보자고요. 그날부터 현동은 낮에는 농사와 집안일을 돕고 밤이면 서당에서 빌려온 책을 읽었습니다. 혜연은 친정에서 가져온 몇 권 안 되는 한학서적과 그간의 학식으로 현동을 보조했지요. 때로는 현동이 글 한자를 잘못 읽으면 호되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지난번에도 가르쳐드린 글자잖아요. 왜 또 틀리셨나요? 혜연이 눈을 흘기면 현동은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농사일을 하느라 머릿속이 자꾸 흩어져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틀리면 손바닥을 살짝 맞으실 각오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현동이 곧잘 따라오거나 옳은 해석을 내놓는 날이면 혜연은 금세 웃음을 띠며 칭찬했습니다. 이야, 이번엔 제대로 외우셨군요. 역시 하면 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다그치고 칭찬을 반복하며 둘은 어느새 심적으로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해가 저문 뒤에는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공부를 이어갔는데 장시간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혜연 씨, 우리 잠시 쉬었다 갑시다. 글자에 집중이 안 되네. 현동이 고개를 들어 혜연을 바라보면 혜연도 조용히 붓을 놓았습니다. 그래요. 촛불도 많이 짧아졌고 나도 좀 피곤하네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 오늘 익숙해진 감정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현동은 서서히 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요즘 내 삶의 가장 즐거운 순간이오. 혜연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현동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자꾸 틀리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니 든든하달까요? 그 작은 칭얼거림 사이로 파르르 흔들리는 촛불이 아련히 빛을 뿌렸고 둘은 서서히 입술을 포겠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없던 몸과 마음이 단숨에 녹아들면서 흩어졌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 듯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 곁에 있는 게 참 좋소. 현동의 말에 혜연은 대답 대신 살포시 미소 지은 채 현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촛불 아래에서 농염이 섞여 들었고 잠시 후에는 아예 책이며 붓을 치워두고 밤이 깊도록 달콤한 속삭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농염한 밤은 책과 사랑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사그러들 때마다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달이 방 안을 조용히 물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끼며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놓은 듯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시선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지만 현동이 용기를 내어 혜연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자 혜연도 어느덧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의 수고로 지친 몸을 서로 기대며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품에 안겼지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소. 현동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혜연은 쿡 하고 웃으며 그의 품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당신 절치라면 고된 농사든 어려운 공부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현동은 촛농이 떨어진 자리 위에 살짝 손을 대었다가 다시 혜연의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깝게 닿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한낮의 더위도 농사일에 시든 몸도 이 순간만큼은 아련히 잊혔지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혜연은 현동의 귓가에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서 응원해주니까 가능했소. 만약 혼자였더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현동은 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그스름한 새벽빛에
혜연의 눈동자가 은은히 반짝였지요. 책장 넘기는 소리, 붓으로 글씨 쓰는 소리 그 모든 순간이 당신과 함께하니 즐거웠어. 혜연은 그 말에 다시금 부끄러운 듯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로 현동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난 당신이 글 하나하나를 이해해 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까는 호되게 다그치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대견했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곤조곤 전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 말을 맞댔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여름밤 공기가 살짝 스며드는 사이 둘은 다시 한번 입술을 나누었지요. 한낮의 땀 냄새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까지 이어진 이 밤의 속삭임은 마치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방 안은 은은한 달빛과 촛불의 잔불로 채워졌습니다. 현동과 혜연은 서로를 꼭 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연분을 확인하듯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 끝에 해가 서서히 동쪽 하늘을 밝힐 무렵 비로소 몸을 뉘어 잠에 들었습니다. 지친 몸이 스르르 꿈결로 빠져들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포근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다그치고 때로는 칭찬하며 함께 공부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는 밤을 거치면서 둘은 한층 더 돈독한 부부가 되어갔지요. 하루 세 끼조차 넉넉지 않았지만 밥상을 함께 차리고 농사와 글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조차도 내심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동이 출세하겠네. 사람은 배워야 하는 법이라더니 저택은 며느리록이 터졌구먼. 그렇게 혜연의 지혜와 현동의 성실함이 만나 비록 예정된 혼사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딱 맞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 현동은 과거의 급제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끝에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관리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안성으로 잘못 간 설이 역시 이진사 댁에 적응하며 나름의 삶을 꾸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안성 이진사 댁의 어린 신랑 장생을 다시 만나게 된 현동는 서로 쑥스러워하면서도 피식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양주골 주막에서 가마꾼들이 실수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장생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연인 듯합니다. 저도 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했답니다. 이제 조정에서 자주 만나게 되겠군요. 현동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역시 노력하면 길이 열리는 법이지요. 시간이 흘러 현동은 마침내 영의정에까지 올라 세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장생 또한 차근차근 승진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지요. 그리고 혜연은 본래 예정되지 않았던 혼례였음에도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가문을 일으킨 훌륭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진사 댁의 시집간 설이 또한 가문을 잘 보필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혜연 씨, 결국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나 봅니다. 맞아요. 양주골 주막에서 가마가 뒤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당신 곁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늘이 내린 연분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조선이 간직한 깊은 인정입니다. 비록 글의 시작은 어두운 밤길에서 뒤바뀐 가마꾼들의 실수였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고 살린 건 바로 그 인정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헌책파리 양반을 거상으로 만든 천하절색 세 여자들의 재미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연은 충주의 중견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익히며 과거를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유배되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남은 재산도 빚을 갚는 데 탕진되었고 가문의 몰락 앞에서 친척들은 등을 돌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쓸모없는 양반의 긍지와 허기뿐이었다. 학문을 익힌다 한들 과거를 준비한다 한들 먹고 살 길이 없었다. 김연은 장터 한 구석에서 헌책을 팔며 연명했다. 낡은 책을 손질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바라보았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김서방,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셈이오? 나이 지긋한 책장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든 책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충주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버티다가는 더 초라해질 것이니 여기를 떠나서 큰 고을에 가서 장사라도 배워보시면 어떻겠소?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남아있다 한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김연은 가벼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충주를 떠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한양을 향해 가던 중 안성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마을 초입에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켜놓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니 신세가 그리 처량할 데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떠나가는 길이라 희망도 기대도 없는 막막한 길이에 선 초라한 양반 쪼가리일 뿐이었다. 탁배기를 한 잔 입에 걸치니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왔다. 초라한 김연을 바라보던 주모가 물었다.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오나 행색은 초라한데 귀골이 선풍이군요. 오늘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서 자야 할 것 같은데 복로방 하나 비워 놓을까요? 신세 타령하던 김연이 힘없이 말했다. 주막에서 제일 싼 방 있으면 준비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모는 감정 없이 대답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 더욱 처량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술김에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김연이 골아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동네를 돌아다니며 좀도둑질을 하는 장돌뱅이 두 놈이었다. 장돌뱅이들은 김연의 보찜을 훔쳐 달아났다. 김연은 아침에서야 보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을 하고 주모에게 물어봤으나 주모는 눈을 흘기며 방값이나 내라고 윽박질렀다. 주막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김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수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익히지 않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과부 정옥이 이 광경을 보고 넌지시 주모에게 말하였다. 저 양반 방값은 내가 지불할 테니 그만 닥달하고 불쌍한 양반 그냥 보내주시오. 그 말에 주모는 웃으면서 냉큼 엽전 두 냥을 받아 챙겼다. 김연은 정옥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답답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렸다. 신세 타령을 들은 정옥은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김연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 지붕에 물이 새서 사람을 부르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그네께서 가능하다면 일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연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지라 바로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옥과 김연은 정옥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낡아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김연은 집 앞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며칠간만이라도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김연은 과부 정옥의 집에서 품을 팔기로 했다. 첫날 밤 처량한 김연의 마음을 울리는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다. 김연은 안채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행랑채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의 그림자. 낯선 곳에서의 밤은 쉽게 잠들게 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옥의 얼굴이 등잔불에 비치어 잔잔하게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추우시지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손에는 작은 술상이 들려 있었다. 김연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녀자가 밤에 남정네 방에 오는 것은 좋지 않소. 정옥은 조용히 웃었다. 걱정 마세요. 쟨 저와 당신뿐입니다. 걱정할 사람은 그대가 아니고 제가 아니런지요. 그녀는 말없이 작은 술상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까워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금은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만이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과부 정옥이 문을 두드렸다. 정옥의 손에는 작은 술상이 들려 있었다. 누구시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탁배기 한 사발 하시면서 몸이나 좀 녹이시지요. 문이 열리자 정옥은 배시시 웃으면서 술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김공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술 한잔 하시지요. 그렇잖아도 출출하던 차에 김연은 넙죽넙죽 두어 잔을 받아 마시니 마음이 풀어지고 과부 정옥이 그리 이뻐 보일 수가 없었다. 정옥 또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여 더욱 외로웠다. 김연이 정옥 옆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다. 몇 년 동안 홀로 살아온 거요?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옥은 야릇한 눈길을 보내며 말하였다. 이렇게 곁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김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왜요? 후회되세요?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김현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감돌았다. 후회라니요. 다만 너무 꿈 같아서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웃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김현을 마주 보았다. 밤빛이 그녀의 옅은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속내를 비추는 듯하였다. 그럼 꿈이라 생각하고 더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김현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떨리는 손길이 서로의 체온을 느낄 때마다 미묘한 긴장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대는 이 밤을 저와 함께해도 괜찮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김현의 손을 자신의 가느다란 목덜미로 이끌었다. 따뜻한 피부가 손바닥에 닿자 김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허락하지 않았다면 벌써 등을 돌렸겠지요. 김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서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서로의 체온이 엉겨붙고 숨결이 겹칠 때마다 미묘한 떨림이 번졌다. 김공은 너무 조심스럽네요. 그대가 소중하니까요. 그럼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실래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며 조심스레 옷깃을 풀었다. 김현은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부드럽게 스쳐 내려갔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더욱 힘있게 끌어안았다. 두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그들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사랑의 온기를 나누었다. 며칠 동안 김현은 낮에는 정옥의 집수리를 돕고 시간이 되면 마을 장터에서 남는 장작을 팔았다. 정옥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손을 보고 다정스레 말을 걸었다. 양반이라더니 손에 못이 박였군요. 김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이 그동안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손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 김서방이 성실하고 솜씨도 있어 보이는군요.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일도 하시고 저와 함께 장터에서 장사라도 해서 미천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로도 마음이 전해졌다. 어느 날 김현은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대나무 바구니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장작을 파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이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군. 김현은 정옥의 도움을 받아 바구니를 엮고 장에 나가 팔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님이 붙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흥정을 하고 그의 바구니를 사갔다. 손에 닿는 돈이 점점 늘어나자 김현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김공, 이제는 제법 장사꾼 같소. 정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이 되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안악들은 수근거렸고 남정네들은 비아냥거렸다. 정옥도 차츰 무거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현은 결심했다. 이 마을을 떠나 장사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보았다. 내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배워 큰 상단의 거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현은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어엿한 장사꾼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현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장사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다. 김현은 장사의 세계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후 우여곡절 끝에 한 유력한 상인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로 물건의 흐름을 익히고 시장의 흐름을 잇는 법을 배우면서 차츰 능력을 키워나갔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꼬리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으나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어갔다. 어느 날 상단 사람들이 잘 찾는 주막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이름은 연희, 나이는 23. 그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주막을 꾸려나가며 장사에 능숙했다. 김연이 처음 그녀의 주막을 찾았을 때 연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한쪽에서는 거래까지 성사시키고 있었다. 저 손님, 그냥 술만 드시지 말고 안주도 하나 더 시키세요. 그래야 기운내서 내일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고 손님들은 그녀의 말솜씨에 넘어가 연신 추가 주문을 넣었다. 김연은 그녀의 장사 수완을 보며 감탄했다. 이 주막 꽤 잘 돌아가는군요. 연희는 김연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장사를 좀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김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짜일 뿐이요. 연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제가 장사에 대해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농염함이 스며 있었다. 김연은 연희와 함께 지내며 장사의 또 다른 측면을 배웠다. 그녀는 서민들의 생활과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흥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장사는 말이오.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김연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때로 물건보다 마음을 사고 싶어 해요. 장사꾼이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그 손님이 평생 단골이 되기도 하지요. 그녀는 김연의 잔을 채우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김공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배우셔야죠. 김연은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연희는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일단은 저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대접해 보시죠.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김연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바깥에는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방 안은 서로의 체온으로 가득 차 따뜻하고 아늑했다. 김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너무 빠른가요?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럴 리가요. 오히려 천천히 더 느껴보고 싶어요. 김연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퉁탕거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 같았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몄고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감겼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따스한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간지렸다. 김공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생각보다 더 뜨거운 분이시네요. 김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손길이 자신의 뺨을 감싸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살며시 눕히고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숨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떨리는 손끝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김공. 그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순간 김연은 그녀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밤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연희는 김연에게 장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술까지 전수했다. 김연은 연희와 함께하면서 더욱 능숙한 상인이 되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드디어 스스로 물건을 떼어와 장사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에는 지방에서 비단과 약재를 가져와 한양에서 판매하는 일이었다. 김연은 상단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사들였고 직접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거래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 상단과 협상을 하던 중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혜윤.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의 현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개성에서 온 상단의 딸 혜윤이었다. 혜윤은 양반 출신이나 집안이 기울며 상업에 뛰어든 여인이었다. 상단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장사 수완을 익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팔고 계산을 정리하며 직접 거래까지 도맡아 했다. 김연은 그녀와 거래를 하면서 또 다른 장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혜윤은 장사를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인맥의 확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공,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을 쌓아야 합니다. 혜윤은 예리한 사업 감각을 가졌고 남성들도 쉽게 속아 넘어갈 만한 말솜씨를 지닌 여인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장사의 이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차츰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윤이 먼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공, 그대는 장사를 배운 지 오래지 않으나 제법 날카로운 눈을 가졌군요. 그러나 거래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가끔은 이기려는 욕심을 덜어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김현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희은 낭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까? 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그건 김공이 깨닫는 몫이겠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장사뿐 아니라 서로를 탐구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오갔다. 그리고 운명의 밤, 장사건으로 함께 늦은 밤까지 논의하던 중 혜윤이 술잔을 기울이며 문득 말했다. 장사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요. 김공은 제 마음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김현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혜윤의 눈빛은 도전적이면서도 은근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끝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마음을 얻었다고 하면 나에게 상을 줄 것입니까? 혜윤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그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김공이 얻었다면 상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주도록 하지요.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둘 사이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만큼 다가온 순간 혜윤이 가늘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촛불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손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촛불의 따뜻한 빛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속삭이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촛불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조용히 타올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함께 장사의 길을 걸으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쌓아갔다. 김현은 혜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며 점차 상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상단을 꾸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개성은 오래전부터 물류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하루는 거래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유명한 기방을 찾았다. 그곳에는 기녀 윤설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닌 손님들의 마음을 읽고 매력을 활용해 거래를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김현은 처음엔 그녀를 가벼운 인연이라 여겼으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 생각이 바뀌었다. 김공,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오. 윤설은 미소를 머금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김현은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동안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법만 생각했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윤설은 그에게 기녀들의 세계에서 익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밤이 깊어가고 술기운이 오르자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윤설은 김현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사도 사랑도 결국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농밀했다. 김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다. 서로의 숨결이 엉키고 낮고 나직한 웃음이 흘렀다. 그녀는 김현에게 서서히 다가오며 귀 기울이듯 속삭였다. 가르쳐 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윤설은 그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윤설은 김현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먼저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손끝이 그의 손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지 마요. 사랑도 장사도 오래 가려면 천천히 해야 하니까. 그날 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등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 김현은 장사에도 사랑에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은 달빛에 은은하게 젖어들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는
두 사람의 숨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김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으며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김현의 숨이 한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을 스쳤다. 부드럽고 따스하고 마치 한 겹의 여운이 남는 듯한 키스였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이 웃었다. 김현 도련님은 원래 이렇게 다정한 분이었나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옷깃이 살짝 흘러내리며 드러난 그녀의 피부 위로 그의 입술이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의 등을 살며시 감쌌다. 당신 앞에서만요. 그녀는 그의 대답에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해 주세요. 김현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듯 밀착했다. 숨소리가 겹쳐지고 가슴이 맞닿았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둘만의 것이었다. 그녀가 김현의 뺨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김공, 저를 이제 당신의 가슴에 넣어주세요. 그 말에 김현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이 더없이 진지했고 그 안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남기며 한층 더 깊이 그녀를 품었다. 윤설과 함께한 밤이 지나고 김현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윤설은 김현을 불러 앉히고 말했다. 장사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건네야 하지. 남자가 여인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요. 김현은 흥미를 느꼈다. 윤설은 장사를 사랑에 비유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첫째, 상대의 욕망을 읽을 것. 둘째, 그 욕망을 자극할 것. 셋째,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 것.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기녀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하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지를 설명했다. 김공도 장사꾼이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눈치채야 하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보여주되 너무 쉽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오. 김현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실제로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들은 물건을 쉽게 사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망설이게 만들고 더 갖고 싶게 유도하면 결국 지갑을 열었다. 그날 이후 김현은 장사를 하면서 윤설에게 배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살까 망설일 때 그는 직접 권하지 않고 살짝 망설이며 말했다. 이건 이미 찾는 이가 많아. 오래 두지 않을 겁니다만. 그러면 손님은 더욱 마음이 조급해져 바로 지갑을 열곤 했다. 김현은 윤설에게 배운 기술을 활용해 장사에서 점점 더 능숙해졌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를 열었지만 김현은 남다른 수완으로 빠르게 손님을 끌어들였다. 그는 단순히 비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취향을 읽고 원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는 능력을 길렀다. 김현은 개성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도 배웠다. 그는 대가의 상단과 거래하며 값비싼 비단과 약재를 유통했고 귀족들과 교류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장사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기술이 중요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법을 터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여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개운의 도움으로 김현은 자신의 장사를 시작할 자본을 마련했다. 그녀가 은밀히 모아둔 돈과 기방의 손님들에게서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는 개성에서 혜윤과 함께 상단을 꾸려 번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이제 성공한 상인으로 대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과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정옥이었다. 과거 자신의 몰락한 삶 속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여인. 그녀를 떠났을 때 그는 미천한 몰락 양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유력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와의 지난 날은 고된 삶 속에서도 잊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연민이었고 후에는 갈등이었으며 이제 와서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정옥을 찾아 떠났다. 한양에 도착한 김연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떠날 때와는 달리 이제 그는 말 한마리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거느린 유력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한양 장터를 둘러보며 그는 정옥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그녀가 여전히 작은 기와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 무렵 김연은 정옥의 집 앞에 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정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운 얼굴이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위고 눈빛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김연,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요. 정옥 씨. 정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그댈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이내 그는 그녀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김연은 장사로 성공한 이야기, 여러 곳을 떠돌며 겪은 일들, 그리고 혜윤과 함께 장사를 해오며 성장했던 나날들을 들려주었다. 정옥은 김연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듯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제가 그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연의 말에 정옥은 슬며시 웃었다. 때가 떠난 뒤로 다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정옥이 있는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녀가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 소녀 같던 얼굴에는 세월이 더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도 따뜻했다. 정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길을 피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김연은 행복한 재회의 기쁨을 나눈 후 며칠 뒤 한양으로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정옥을 뒤로 한 채 한양으로 다시 올라왔다. 정옥과 재회한 후 김연은 그녀를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혜윤과 깊은 관계였고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한편 혜윤은 김연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다녀오셨군요. 오랜 인연을 다시 만나니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소. 혜윤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혹시 그녀를 곁에 두고 싶으신 겁니까? 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고탑이 되었다. 혜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김공,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마다하지 않지요. 그 말은? 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조건이라면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지요. 김연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소. 전 김공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제 사랑이 그대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욱 낭자도 함께 하시지요. 김연은 이제 정옥에게 자신과 혜윤과의 관계에 대해 정옥을 이해시켜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정옥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정옥댁, 지금 저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상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 혜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그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옥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그의 진심을 읽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도 말했죠.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윤이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김연의 곁에 선 정옥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공이 그렇게 아꼈던 분이라면서요? 정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혜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김연을 바라보았다. 김공, 두 여인을 만족시킬 자신은 있어요? 그녀의 농담에 김연은 멋쩍은 듯 웃었다. 해보아야 알겠지. 그렇게 하여 김연은 혜윤과 정옥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한 사람은 강단 있는 장사의 동반자로, 또 한 사람은 깊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연인으로 그의 곁에 있었다.